그 집 강남 아파트에 대한 열망 자체는 변함이 없다 해도 수요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 보니 이런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 가진다면 그러면 섣불리 막 이렇게 많은 빚을 낼 수 있을까?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그 리스크를 분명히 좀 생각해야 된다. 2019년 고정금리가 내년도 이제 금리가 바뀌고 기존의 이 저금리로 연끌을 했던 분들에 대한 이 리스크는 2024, 25년에 주목해야 될 어떤 포인트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저희 오늘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배 팀장님은 채권 전문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되게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좀 어땠는지 그리고 내년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간단하게 저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라이프 자산 운용에서 이제 주식 인게이지먼트 활동과 채권 운용 담당하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예. 주로 이제 은행이랑 채권 시장에서 이제 근무했었다 보니까 이제 금리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어떤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는 책을 작년에 발간한 이후에 이제 종종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좀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책도 내시기도 했고 이미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게 이 채권과 부동산의 연관성을 많이 진단을 해주셨더라고요. 강한 설득력을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이걸 착안할 수 있었는지 좀 저희 보시는 분들한테 좀 이해가 되도록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에서 건설업 연구원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건설사들의 신용을 분석하려면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가 네, 그렇죠. 예. 이제 가장 관건이었거든요.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이렇게 해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일부 대단지 아파트들 위주로 이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계속 이제 취합을 해 나갔었는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제 2010년도부터 주로 한 10년 정도 그 아파트들의 월세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게 이렇게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데 집값이 왜 올랐지? 막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금리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즉 채권도 보면은 내가 받는 이자는 변화가 없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10년 만기 채권과 굉장히 좀 유사하게 그런 메커니즘으로 좀 돌아가는 측면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좀 사실 저도 처음에 건설업 애널리스트 할 때는 막 공급, 정부 정책 이런 거 굉장히 막 이제 많이 추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딱 어떤 일관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 금리가 계속 하락한 게 어떤 집값을 올린 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특히 서울에 대해서는 이제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막 내려갔던 시기는 이제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일기 신도시 많이 지었을 때 그리고 또 IMF 외환위기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때 말고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팩트이기는 하고요. IMF나 금융위기는 부동산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 그리고 미국에서 난리가 난 문제니까 결국은 집값은 이렇게 공급으로만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처럼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해야만 집값이 내려가더라. 이렇게 거기에 굉장히 경도되다 보니까 정부 정책 여기에 주로 중점을 둬서 분석들을 해 오기는 했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가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한 40%가 이제 70%까지 올라왔었던 시기였고 그리고 어느덧 이제 그 가계부채가 이제 100%를 넘게 되었지 않습니까? 차입금 부담이 높아질수록 금리가 오를 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부담폭이 확 커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소득 대비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누구나 이제 집을 사려면 부채를 많이 져야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된 건데 그렇게 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가 굉장히 주택 수요를 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결국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리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약간 이제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아진 상황에서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거의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은 올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이 좀 어땠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채권 시장 금리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그 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부분 그냥 채권 시장의 국채 금리 흐름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만 해도 이제 4.6%까지 치솟았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다 같이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 그리고 전세 수요마저도 다 위축이 됐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집값 전세가 다 같이 떨어졌었는데 그런데 이게 올해 2월, 3월 이렇게 올해 상반기만 해도 거의 3.1%까지 아주 확 떨어졌습니다. 상반기 상승장의 주 원인은 이렇게 시장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인플레도 거의 다 잡혔고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 이제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먼저 이제 내려갔었는데 올 여름부터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릴 것 같지 않고 뭔가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막 이제 채권 시장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국채 금리가 미국이 먼저 오르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끌려 올라가는 식으로 올라서 2월 달에 3.15%에 불과했던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10월 말에는 4.4% 정도까지 이렇게 꽤나 많이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것도 오르는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키워드가 이제 자꾸 이제 언론의 보도를 타고 하다 보니까 주택 수요가 확 이제 올해 추석 전후를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위축되게 되었죠. 예. 금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도 안 되겠다. 내년 초도 어렵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현 시점에서는 이 고금리의 장기화랑 금리가 다시 빠르게 내려갈 거다가 지금 또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국채 금리가 먼저 오르고 나면은 시차를 두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게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되게 후행을 해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서 먼저 난리가 나면 한두 달 뒤쯤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난리가 나는 식으로 이렇게 시차를 좀 두더라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국채 금리가 막 9월, 10월 달에 많이 오르니까 막 11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국채 금리가 지금 11월에는 꽤 빠르게 내려온 상황이에요. 결국은 가장 큰 틀은 고금리가 장기화 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결국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계속 빠르게 할 거다일 거냐. 예, 여기서 지금 채권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나면 대략 한 6, 7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렸던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94년 이후에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기준금리를 3%에서 6%까지 빠르게 올린 뒤에 이 6%의 금리를 대략 한 5에서 6%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장기간 이 고금리를 유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물가도 되게 안정된 편이었어요. 한 2에서 3% 정도로.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낮은데 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했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 미국이 IT 중심으로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니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뭐 남미가 먼저 막 쓰러지고 하다가 이제 동아시아 외환위기까지 이제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AI 혁명부터 해서 미국의 어떤 경제가 침체가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좀 호황 국면? 지금 가계도 소비를 되게 잘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미국은 지금 어쨌든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제조업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저런 정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가 다 잘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침체가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침체가 되게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옮겨간 거죠. 고용 지표라든가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생각보다 계속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놀라게 됐고 침체가 와야 이제 연준이 금리를 막 낮출 텐데 고용 지표가 계속 잘 나오고 그리고 성장률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이제 쫙 올라서 10년물 금리가 이제 5%까지도 이제 갔었던 거죠. 90년대 그 중후반 이때가 골디락스라고 그렇죠. 부르는 시기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은 현재 미국도 약간 골디락스를 따라하려고 뭔가 노력하는 분위기도 있는 거네요. 근데 반면에 또 이제 미국에서도 내부적으로 뭐 금리 안 내리면 상반기에 되게 큰 침체 온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기도 하니까 여전히 이 부분은 지금 되게 누가 맞냐 지금 알 수 없는 그 부분이기는 하죠. 예. 저희 좀 더 간단한 이야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사실 되게 크게 와닿는 게 강남 위기잖아요. 네. 강남도 지금 집값이 좀 위태롭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강남 불패다, 부동산 불패다 이것도 이제 신화가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돈만 많으면 갖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강남의 부동산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강남의 뭐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옛날부터 강남에 정착해서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사신 분, 그런 분, 그래 아니면 굉장히 비쌀 때 이제 무리를 해서 혹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사신 분, 뭐 이렇게 두 측면으로
나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사실 수 있었던 분들이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벤처 투자에 그런 회사에서 어떤 지분을 맞아요. 매각하거나 부동산 PF로 돈을 많이 벌었거나 뭐 코인 투자로 뭐 네. 되게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분들이 이런 강남 요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저금리 때 가능했었던 일들이고 그렇죠. 고금리가 되니까 이제 이런 신화들이 대부분 이제 사라졌거든요. 이제 신규로 강남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진 거는 일단은 좀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결국은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게 지금 침체로 이제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건데 이 침체기의 특징은 결국은 다들 싼 거만 찾는다는 거거든요. 네. 침체기에는 아파트도 좀 싼 거 위주로 사람들이 찾고 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즉 강남 아파트에 대한 열망 자체는 변함이 없다 해도 네. 수요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 보니 그러면 당연히 강남 아파트라고 해도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수요가 약해져서 좀 뒤따르는 일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강남 아파트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시장이 변동이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시장 따라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좀 현재 한국 주택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침체가? 이제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냐 유지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바로미터가 되죠. 침체가 깊어지면 이제 강남이 떨어지면서 이 갭을 이제 줄이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면 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파를 미치는구나를 느낀 그런 좀 재밌는 사례가 마용성 지역의 34평 아파트 네. 가격이 이제 전고점이 대략 한 18억에서 20억 요 정도였거든요. 34평 기준으로. 근데 이게 연초엔가 14억대가 나와서 거래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가격에 던졌냐라고 되게 참 뭔가 빚 많고 힘든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했는데 강남에서 금매가 나와서 막 떨어지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내 거를 빨리 처분한 사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위해서. 그렇죠. 네. 갈아타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내 거 싸게 나가도 좋아. 상관없어. 이거만 사면 돼 하면서 빨리 지금 시가에 이렇게 팔아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체결하고 이걸로 갈아탄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갈아타기를 위해서 싸게 팔아버리는. 예. 근데 그분의 의사결정이 뭐 이게 뭐 이상하거나 그쵸. 못했다가 아닌 거잖아요. 왜냐면은 예. 그분이 보셨을 때는 강남이 지금 이 가격이면 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 저점인 건 상관없어. 그렇죠. 내가 저기를 지금 저걸 놓치면 안 돼라는 마인드가 강했던 거고.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금매를 보고 막 영끌족이 파는 거다라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네요. 그렇죠. 단적인 사례죠. 결국은 이렇게 뭐 강남부터 해서 잠실 이런 상급지들이 떨어지면 이렇게 바로 다른 곳에 실시간으로 거의 이렇게 같이 영향을 공략하는 주는 여파를 거네요. 이렇게 줄 수 있다. 네. 되게 현실적이네요. 약간 다른 의미로 충격적이네요. 와, 네, 이게 그렇습니다. 여유가 이게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뛰어드는 네, 보니까 특수관계 거래도 아니었고 정말 강남을 사기 위해 내 거를 마치고 뼈를 얻기 위해 살을 내준다. 약간 뭐 그렇죠, 그런, 그런 식인 느낌이죠.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진짜 급하게 집을 파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 가격이 절망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은 그렇죠. 그 가격을 팔고 싶지 않았을 텐데. 네네, 그렇죠. 예. 채권이 좀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기 채권 시장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 10년물 채권 시장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이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부동산이 여전히 안전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똑같이 그럼 채권이 안전자산이냐라고 그렇죠. 우리가 예. 기계적으로 채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로 인해 낭패를 본 사례가 상반기에 장기 채권을 사셨던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으셨거든요. 금리가 급변하면 채권조차 안전자산이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 아파트에 한정해서 논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서울 아파트는 조정을 받더라도 우상향한다라는 좀 믿음이 그렇죠. 있지 예. 않습니까? 부동산이란 건 분명히 이제 한정된 건데 그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수요가 그럼 제일 탄탄하니까 안전자산 아니냐라고 하면은 불과 가까운 과거만 돌이켜봐도 서울의 뭐 이제 경희궁자이나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한 곳도 지금보다 가격이 절반 이하였을 때조차 미분양이 맞아요. 났었단 말이죠. 수요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그럼으로써 이제 가격이 좀 어찌 보면은 상당히 언더슈팅 하기도 하는 게 좀 맞아요. 예. 부동산이기는 하죠. 월세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5년, 10년쯤 되면은 이게 집이 낡아 가는데도
월세가 안 떨어지고 그 정도 월세를 계속 아. 받는다는 거죠. 뭔가 약간 그런 면에서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본격적으로 좀 금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존 금리를 7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12월 31일 날 한 번 더 금리 결정하겠지만 사실상 올해 마지막 금리 변동 기회를 그냥 동결로 마무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 결정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금리 동결은 모두가 예상하던 거라서 그게 새로울 건 없었는데 네. 그때 한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두 가지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모두가 이제 좀 침체라고 느끼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섣불리 부양을 하면은 집값만 올릴 수 있다. 이 네. 말씀을 하셨고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보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이런 총재들의 생각보다 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그러니까 11월에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꽤 빠르게 내려갔거든요. 미국 연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 5번 정도 인하할 거다. 뭐 이걸 지금 선반영하는 건데 5번까지나 인하할까? 이게 약간 좀 설레발에 좀 과한 건 아닌가?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야, 너무 좀 기대를 앞서가지 마라. 약간 앞서가지 또 앞으로 계속 그런 식의 코멘트를 좀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 정도 침체에서 금리를 내리면 당연히 좋은 게 많죠. 전반적으로 당연히 투자라든가 이런 데 도움은 될 텐데 이게 문제가 참 우리가 상반기에 겪었듯이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으로 돈이 더 쏠려버려서 결국 가계부채가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 버리는 이 부작용을 한번 확인을 했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여기서 또 더 늘어나면은 좀 곤란하다는 인식을 정부나 한국은행도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가계가 과도한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이는 줄이죠. 예, 그쪽으로 가다 보니 침체가 오고 침체가 지속되면은 자산 시장이 이제 붕괴된다. 이게 악순환의 흐름이거든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면 안 된다 쪽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잡히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완화를 섣불리 좀 기대하면은 좀 어렵겠다 좀 싶고요. 신생아 특례론 같은 게 이제 하나의 유인책은 분명히 될 수 있지만 그렇죠. 특례 보금자리론에 비하면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거든요. 어쨌든 정부의 기조는 동결을 한 것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대로면은 자꾸 다 재촉하지 마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서 시장 금리를 변동하는 건 빨리 기준금리도 바꿔 이걸 그렇죠. 빨리 내려달라. 빨리 내려달라라는 네, 요구를 하는 네, 느낌이 있어요. 네. 사실 기준금리는 3.5%가 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변동이 있다가 최근에 좀 하락을 했다고 해도 어쨌든 이 기준금리보다는 계속 좀 더 높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역할을 좀 어떻게 할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미국 계속 따라갈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금리는 국채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국채금리는 확실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막 오르면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듯이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막 끌려 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그게 왜냐하면 미국 국채 시장이야말로 이제 전 세계의 선수들이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제대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인 거고 그러니까 마치 미국의 국채 시장은 대단지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치면 이제 우리나라나 호주 이런 데들은 소단지 아파트라 야 우리 집값이 얼마냐라면 저기 저 가격 이제 대단지 아파트 거래가 보면서 이제 감을 잡고 이렇게 가는 그렇죠. 뭐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과 지금 거의 2% 차이가 많이 정도 나죠. 네.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연초에 딱 한 번 3.25에서 3.5로 딱 한 번 올린 뒤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한 반면에 웬만한 선진국들이 거의 올해 중에 한 1% 가까이들 올렸거든요. 그럼 그 나라들이라고 뭐 안 힘들어서 뭐 올리냐?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거기도 가계부채 때문에 힘든 나라들인데 그럼에도 금리를 올린 건 결국은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고통을 감내한 건데, 근데 우리는 가계부채 때문에 못 올린다. 뭐 그게 거의 정설처럼 이게 받아들여졌던 건데. 어찌 보면은 못 올렸다기보다는 안 올려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게 결국 생각보다 환율이 이 1,300원 내외에서 되게 잘 버텨줬거든요. 다행히 이제 환율이 잘 방어가 됐고 그러면은 지금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라면 그렇진 않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외화벌이는 주로 무역수지가 큰 공헌을 하는데 이 무역수지가 1월이 제일 무역 적자가 심했고 그 뒤로 점점 무역 적자가 축소돼서 한 6월 이후부터는 무역 흑자를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반도체가 이제 저점을 지나서 다시 상승한다. 우리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선반영하니까 그 덕분에 지금 환율이 안정이 돼 있던 거거든요. 수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하거나 이러면 환율이 튈 가능성도 있기는 한 거고
그렇다면 그때는 기준금리 계속 이렇게 미국과 격차를 이렇게 2%나 두는 게 적정한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뒤따를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돌아간다면 좀 이제 다른 차원에서 골칫거리가 될 소지가 지금 있는 거죠. 기준금리랑 시장금리, 특히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금리 따라서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 버틴 거는 이 시장금리가 벌써 같이 움직여서 그런 거인가요?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능했던 건지. 이게 참 사실 환율이야말로 진짜 우리 금융계에서 제일 어려운 영역. 예. 네, 진짜 이거 무슨 요인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환율에 미치는 요소가 너무 다양하다는 너무 게 문제겠죠. 다양하죠. 환율이 금리 차라는 거는 분명히 환율의 약세 요인이었지만 네. 무역 수지 같은 게 개선된다라는 거는 환율에 또 이제 강세 강세 요인이 요인이고. 이제 같이 혼합이 되다 보니까 게다가 또 가끔씩 정부가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이제 두기도 하고 또 이제 국내 대기업이 이제 해외에 있는 달러를 환율이 좀 튈 때마다 좀 이제 가져오는 약간 그런 식으로도 그런 식으로. 잘 관리가 좀 돼 왔던 거죠. 예. 그냥 확실한 건 그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그때는 환율이 튄다. 외인 자본이 그렇죠. 다 빠져 이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대내외적으로 그 정도는 수준의 아니- 나라로 보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 시대 때 초저금리 시대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 부채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자 부담에 좀 둔감해졌다라는 지적도 해주신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저금리로 돌입했던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거든요. 네. 그때 난리가 나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낮췄죠. 거의 제로 수준으로들 확 낮췄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9년에 막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막 V자 반등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당시 코스피나 서울 이제 아파트 시장 보면은 막 이제 V자 반등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채권 시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런 저금리가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이거 봐라 이렇게 금리 이렇게까지 내리니까 V자 반등 오고 인플레 그러면 올 거고 할 거다 하면서 오히려 그때는 기준금리는 저 밑에 있는데 국채금리가 먼저 막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이 침체가 장난 아니게 길어지고 그렇죠. 함으로써 야 이거는 일종의 뉴노멀 맞네. 그 전까지는 미국 국채금리가 한 4%대 정도가 어떤 그 평균적인 선이었다면 한 2%대로 낮아진 게 뉴노멀로 받아들여졌고 저금리라는 뉴노멀에 그냥 딱 젖어버린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고금리는 지속될 수 없어. 약간 한번 부딪히게 된 거죠. 뉴 노멀이 됐네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채권 시장이나 개인들도 다 이런 고금리 지속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노멀로 돌아가나 보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슬슬 생기고 있으니까 이 국채금리도 다시 오르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았던 저금리가 노멀이다. 이게 좀 틀린 거일 수 있다라는 걸로 미국 채금리가 4%를 유지하는 게 이런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 가진다면 그러면 섣불리 막 이렇게 많은 빚을 낼 수 있을까 좀 싶거든요. 네. 지금이 오히려 노멀이고 이걸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물론 지금 채권 시장은 그래도 다시 내려갈 거야 이 판단도 있지만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그 리스크를 분명히 좀 생각해야 된다. 네. 그렇죠. 저희가 내년 시장도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해 주셨던 게 고금리의 장기화 이 키워드입니다. 내년 특히 주택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보자면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되게 적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뭐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체로 장기 평균으로 한 3만 8천 호, 뭐 4만 호 가까이 되는데 내년이 한 2만 5천 호니까 상당히 이렇게 적죠. 문제는 그 다음 해는 6만 5천 호 정도로 굉장히 장기 평균보다 많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입주 물량만 봐서는 오히려 입주 물량이 줄어들 때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던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금리라는 거를 제껴두고 이제 물량만 보고 해석을 하면은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건데 저는 내년과 후년까지 어떤 점을 약간 유의하냐면 고정금리로 받았던 비율이 대략 한 2019년, 20년 이때는 고정금리 대출도 꽤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고정금리가 우리나라는 거의 다 혼합형이라 5년간 고정이고 그 뒤로는 변동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혼합형이 제일 기본적이긴 해요. 그리고 혼합형이냐 아니면 5년 뒤에 또다시 5년 고정으로 가느냐 뭐 이런 건데 주로 혼합형이긴 하고요. 내년도는 2019년에
고정금리로 집을 사셨던 분들의 금리가 변하는 해입니다. 5년 차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2019년에 당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대략 2%대, 2% 중후반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는 아마도 잘해야 뭐 한 3% 후반 내지 4%뭐 이 정도일 거라 예상이 되는데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진다 해도 5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되게 높은 수준이다. 맞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만 해도 서울의 집값이 이미 꽤 높은 상황이라 높은 집값에 되게 낮은 금리로 또 일종의 연끌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꽤 많을 텐데 분명히 굉장히 힘들어지는 분들이 나올 나오겠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런 분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매도를 선택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게 2019년 고정금리가 내년도 이제 금리가 바뀌고 2020년에 또 고정금리 받았던 분들이 또 내후년에 네, 이제 25년에 바뀌고 기존에 이 저금리로 연끌을 했던 분들에 대한 이 리스크는 2024, 25년에 주목해야 될 어떤 포인트다. 포인트죠. 예.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이미 연끌족들, 특히 금매로 털어야 되는 사람들은 다 털었다. 더 이상 금매 가격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면 내년, 그다음에 내후년에 연끌했었던 분들 중에서 집을 급하게 처분해야 될 분들의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다. 분명히 지금 이제 집을 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포인트를 좀 매수의 적기로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사실 모든 시장의 바닥은 이제 대중의 관심이 완전 없어지죠. 네, 없을 때이긴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꼽아 본다면 굉장히 좀 인기 있을 만한 지역의 어떤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다면 대중의 관심이 확실히 사그라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한 평균 60% 정도인데 지금은 한 50% 내외로 여전히 장기 평균 대비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집값의 돌아보니 저점이었던 2013년 정도 때에는 되게 인기 있는 아파트들도 한 80% 가까이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가를 올려야 되는데 네.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 이런 식으로 전세 세입자분들한테 집주인들이 많이들 요구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은 이 집주인들은 유동성이 맞아요. 필요해도 그냥 전세를 놓는 걸로 이 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전세가보다 집값이 너무 높으면 전세를 놓는 걸로는 안 되다 보니 매도를 해야 더 많은 유동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 대신 되면 그 가격이 이제 금매가 아닐 거거든요. 그럼 시세가 아마도 될 수도 있고, 시세가 예, 되죠. 시세보다 예, 좀 예. 낮출 수 있고 음. 그럴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전세가율 그리고 뭐 그것까지 같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까지 좀 어떻게 이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걸 무한정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을 막 정부가 계속 줄 수 있을까 좀 의문시되긴 해요.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을 때 그런 걸 좀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1주택자 분들이야 뭐 중립적인 포지션이니까 난 내가 산 가격에서 집값 더 안 올라도 된다 뭐 네. 이러면 편하게 계시면 된 건데 근데 이게 참 저도 아이러니한 게 주위에 집을 사고 나서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 비용 부담이 올라간 친구들 말 들어보면 너무 근데 뭐 어차피 우상향을 믿고 샀던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긴 한데 집값이 안 오르는데 이자 비용이 오르면 그렇게 팔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게 집값이 올라주면 내가 이자 비용이 올라도 이 돈이 비용이 아니라 뭔가 투자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집값이 안 오르는데 이자 비용이 들면은 헛돈이 막 계속 나가는 것만 같고 너무 팔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집값이 안 오르면 그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구나 부동산 시장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우상향을 믿었던 사람마저도 팔아버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반등이 왔다가 하반기에 다시 좀 조정이 찾아오듯이 지금은 당분간 이제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가 아니니까 지금 이런 출렁임이 있는 거거든요. 저금리 시절로 가지 않는 한은 반등이 와도 좀 제한적 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즉 이제 코로나 때 시기를 비교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올 한 해 뉴스를 계속 쫓아가신 분들이라면은 어찌 보면 좀 골탕 먹는 느낌이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반기는 뭐 찐반등인 것처럼 막 위기가 돈다, 막 조정은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와 그런 부류의 어떤 또 전문가분들의 코멘트가 주로 얘기됐다가 또 지금은 또 약간 시장의 컬러가 바뀌니까 가짜 반등이었다, 더 침체가 깊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락가락 하니까 동행 지표에 따라 내 마음이 그냥 막 들썩들썩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최근 한 2년간 확인했던 것은 결국은 이게 고금리의 장기화일 것이냐 아니면 금리가 다시 빠르게 네. 저금리로 내려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 가르게 되는 걸 거거든요.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저 과연 고금리의 장기화와 이제 금리가 빠르게 내리는 것 중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이제 무게가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의사결정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늘 배문성 팀장님 모시고 너무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전면 정리를 해주시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